저는 한미숙입니다. 정태수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정태수, 첫 번째 아내? 저희 남편은 정현수인데요.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이순자입니다. 인천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남편 정현수와 결혼해서 아들 민우를 낳고 4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밥을 먹으며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정사진 속에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 준비는 아들 민우가 도와줬습니다. 민우는 45세로 성실한 회사원이에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잘 챙겨주는 효자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응, 괜찮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어딘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에 대해 제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말수가 적고 사교적이지 않았던 탓에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 몇 분과 동네 이웃들이 다녀갔고, 저는 그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례식장 입구로 낯선 여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65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조문객 특유의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이곳에 올 권리가 있다는 듯한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민우야, 저분들 누구니? 아빠 회사 사람들이신가? 아들 민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요. 아버지 친구분들이신가? 그 두 여자는 곧장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조문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원망과 슬픔,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지. 그 여성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한미숙입니다. 정태수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정태수, 첫 번째 아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남편은 정현수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우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여성을 바라봤어요. 정현수요? 그게 이 사람이 당신한테 쓴 가짜 이름이었군요. 한미숙이라는 여성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게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미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는 사진을 받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3년 겨울, 사랑하는 태수와 수연이와 함께 미숙. 태수, 제가 40년간 알고 살았던 남편의 이름은 정현수였습니다. 태수가 아니라 현수였어요. 실례지만 이게 대체 무슨... 옆에 서 있던 40대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연입니다. 정태수의 딸이고요. 40년 전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을 때 저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정현수 씨고 어머니랑 40년을 함께 사셨어요. 첫 번째 가족이라니 그게 무슨... 한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 전까지는요. 사업에 실패했다며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병원을 다 뒤졌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을 바꿔서 다른 여자랑 새 가정을 꾸린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 민우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제가 남편과 함께 산 40년이 대체 뭐였을까요? 남편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회사 일 때문이라고 혹은 무언가 깊은 고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첫 번째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었다니. 정수연이라는 여성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옛날 주민등록증 사본이에요. 정태수. 그리고 이건 호적 등본이고요. 저희 가족이 실존했다는 증거입니다. 민우가 그 서류를 받아 들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40년간 함께 산 남편이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을 버리고 온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순자 씨 당신을 원망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당신도 아마 몰랐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저는 그냥 이 사람의 장례식에서 제대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40년 전에 못한 말들을 하고 싶었고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보다 3살 어린데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도 분명 힘든 40년을 보냈을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을 테니까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호기심, 어린 시선들. 저는 그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좀 밖에 나가고 싶구나. 아들 민우가 저를 부축해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정말이지 40년이 뭐였을까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정현수, 아니면 정태수. 저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버지 서류들을 다시 찾아보고 저분들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알아볼게요. 민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민우가 태어났던 날,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요?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진실을 물어볼 수도 대답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저 낡은 사진 한 장과 충격적인 진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음식을 나르고 절차를 밟는 모든 순간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나요? 장례식 마지막 날 한미숙 씨와 정수연 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분들도 저처럼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으니까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텅 빈 소파만 남았어요. 엄마, 물 좀 드릴까요? 아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너도 많이 힘들었지. 민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것도 다른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 저 아버지 방 좀 정리해도 될까요? 혹시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민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남편이 대체 무엇을 숨기고 살았는지,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같이 볼게. 우리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정현수의 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태수의 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양복들, 와이셔츠들. 평생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양말, 손수건, 넥타이.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민우가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어요. 열쇠로 잠겨 있었지만 오래돼서 그런지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2개. 저는 손이 떨리며 그 통장들을 꺼냈어요. 첫 번째 통장의 이름은 정태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장의 이름은 정현수. 같은 사람이 2개의 이름으로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이게 대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봤어요. 정태수 명의의 통장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은 1984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거래도 없었어요.
아마 그때 첫 번째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거겠죠. 정현수 명의의 통장은 19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결혼한 해였어요. 그 통장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는 평범한 거래,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2장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정태수, 하나는 정현수. 사진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신분을 위조한 거구나. 네, 엄마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그때 상자 밑에 깔려 있던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민우가 그걸 꺼내서 펼쳐봤어요. 엄마, 이건 빚 독촉장이에요. 빚 독촉장. 저는 민우에게서 그 서류들을 받아봤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온 독촉장들이었어요. 모두 정현수 명의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 이게 대체. 엄마, 여기 날짜 좀 보세요. 작년, 재작년, 최근 것들이에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라며 야근을 자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빚을 갚기 위해, 아니면 빚을 더 늘리기 위해 밖을 돌아다닌 건가요? 민우가 상자 구석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일기장 같은데요. 일기장? 저는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휘갈겨 쓴 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안하다, 미수가, 수연아. 아빠가 너무 비겁한 인간이구나.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기니까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너희를 버렸어. 미안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가족을 버린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순자를 만났다. 착한 여자야. 내 과거를 모르는 여자. 이번에는 잘해야지. 새로 시작해야지. 정태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정현수야.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게 원래의 과묵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길 게 많아서 말을 안 했던 거였네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 나는 또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 도박을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 돈이 필요해. 빚이 자꾸 늘어나. 순자한테 말할 수가 없어. 이 여자까지 잃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도박.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자주 야근을 한다고 했던 것, 돈이 항상 빠듯했던 것, 가끔 어딘가에 전화하며 초조해하던 모습. 모두 도박 때문이었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도박을. 민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계속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자, 미안하다. 민우. 너희에게도 거짓말만 했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미숙이에게도 미안하고 수연이에게도 미안하고 순자에게도 미안하고.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지. 용서해줘. 아니, 용서받을 자격도 없구나.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가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항상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남편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 가족, 신분 위조, 도박 빚.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니, 혼자 짊어진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친 거였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민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물어볼 수도 따질 수도 없어요. 민우야, 엄마가 한미숙 씨를 만나봐야 할 것 같구나. 네. 왜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한테 속았어. 진실을 나눠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분도 알 권리가 있잖니. 남편이, 아니, 정태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 밤 저는 한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였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씨, 저 이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미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이순자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또 침묵.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틀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나눠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아니, 정현수의, 정태수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당신은 대체 누구였나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건가요? 아니면 전부 거짓이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집 안에 제 한숨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4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산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남긴 것은 사랑도 추억도 아닌 거짓과 빚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미숙 씨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위로해야 할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거짓 없이 살아야 했어요. 약속한 날,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엄마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이건 여자들끼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가방 안에는 남편의 일기장과 서류들을 넣어왔습니다. 한미숙 씨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찻집에 도착했을 때 한미숙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65세라고 했지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거친 손, 깊게 패인 주름,
고단한 삶이 온몸에 새겨진 모습이었어요. 미숙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어요. 원망도 아니고 적대감도 아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차라도 시킬까요? 그녀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각자 차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차가 나오고 우리는 한동안 그 차만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한미숙 씨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심하게 굴었다면 미안해요. 저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본 건데 그것도 영정사진으로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충격이 컸으니까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라진 날. 아침에 회사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안 들어왔어요.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출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고라도 난 줄 알았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뒤졌어요. 경찰서에도 실종 신고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를 찾아다녔어요. 수연이는 겨우 2살이었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남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졌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잠적했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어요.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서 수연이를 키웠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명절 때는 백화점에서 선물 포장도 하고요. 수연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새벽까지 일한 적도 많았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이름을 바꿔서 다른 여자랑 새 가정을 꾸렸던 거예요. 저는 정말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평생 고된 노동을 한 흔적이었어요. 제 손도 주름이 많지만 그녀의 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아니, 정태수가 그런 과거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남편 방에서 찾은 거예요. 한미숙 씨가 일기장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숙아, 수연아. 그녀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다가 죽어서 일기장에 미안하다고만 쓰면 다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정태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도 보세요. 저는 빚 독촉장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했대요. 저도 몰랐어요. 3천만 원의 빚을 졌더라고요. 아마
첫 번째로 사업 실패했을 때도 도박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미숙 씨가 서류들을 보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도박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업 자금을 도박으로 다 날린 거였죠. 친구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경마장 화투판을 전전했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을,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요. 순자 씨, 저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고생할 때 당신들은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저처럼 속았더라고요. 당신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고 당신도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첫 번째 부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나쁜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이 우리 둘 다를 속였고 우리 둘 다를 이용한 거예요. 한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사실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충격을 줬잖아요. 그것도 남편 잃은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을 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모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당신의 남편과 40년을 함께 산 거잖아요. 당신과 수연 씨가 고생할 때 저는 그 사람과 평범하게 살았으니까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정태수가 우리 둘 다를 속인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여자로서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 딸 수연이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편지가 있어요. 가져왔는데 보실래요? 편지요? 그녀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이게 남편이 사라지고 1년 후에 온 거예요. 수연이 앞으로요. 그때 수연이는 겨우 3살이라 읽을 수도 없었죠.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정태수의 손글씨였어요. 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너랑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어. 용서해줘. 하지만 아빠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빠는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어. 미안해.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었던 걸까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나요? 한미숙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돌아왔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
새 인생을 살았고요.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순자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정태수가 아니 정현수가 당신한테는 좋은 남편이었나요? 행복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가끔 웃기도 했고요. 하지만 뭔가 항상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그게 원래 그 사람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비밀을 숨기고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한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결혼 초기에는 밝았는데 점점 말이 없어지고 혼자 먼 곳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마 그때 도박에 빠지고 빚이 늘어났던 거겠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40년을. 고단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의문이 들었던 순간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닮아 있었어요. 같은 사람을 믿었고, 같은 사람에게 속았고, 같은 방식으로 아팠던 거예요. 미숙 씨, 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바다에 갈래요? 거기서 이 사람을, 정태수를 정말로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요. 한미숙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좋아요, 그럽시다. 이 사람한테서 진짜로 자유로워집시다. 우리는 서로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친구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같은 아픔을 겪은 여자들로서요. 찻집을 나오며 한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요. 미숙 씨로, 순자 씨로요. 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정태수의 아내도 정현수의 아내도 아닌 우리 자신으로요. 그날 68세와 65세의 두 여성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한미숙 씨는 인천 앞바다에서 만났습니다. 각자의 자녀들도 함께였어요. 제 아들 민우와 미숙 씨의 딸 수연이. 두 사람은 이복 남매였지만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정민우입니다. 민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수연 씨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42세와 45세. 두 사람 모두 같은 아버지를 뒀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수연 씨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수연 씨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이도 3살 위시니까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이상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우리 네 명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10월의 바다는 쌀쌀했지만 공기는 상쾌했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한미숙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이거 가져왔어요. 뭔데요? 정태수의 결혼 반지예요. 40년 전에 받았던 거. 그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뒀었는데 이제 정말 버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저도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정현수. 아니, 정태수의 결혼 반지였어요. 장례식 후에 남편의 손가락에서 빼냈던 것입니다.
저도 가져왔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유품이라고 간직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요. 우리는 2개의 반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아마 정태수가 같은 곳에서 산 거겠죠. 하나는 40년 전에, 하나는 그로부터 1년 후에.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버리실 거예요? 응. 이제 버려야 할 것 같아. 이 반지는 거짓의 상징이니까. 진실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의 증거니까. 수연 씨도 어머니 한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진작 버렸어야 했어요. 40년 동안 그 반지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래 미련 때문이었어. 혹시 돌아올까봐, 혹시 연락이라도 올까봐.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 사람은 애초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걸. 그냥 도망친 거였다는 걸. 한미숙 씨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도 제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자, 3가지 세고 같이 던져요. 이걸로 정말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정태수에게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럽시다. 하나.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둘. 손에 쥔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4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셋. 우리는 동시에 반지를 던졌습니다. 2개의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바다 속으로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미숙 씨가 울먹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민우와 수연 씨도 우리 곁에 섰습니다. 4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반지를 던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저 파도만 출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을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계속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순자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문제였지 우리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조용하지만 성실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키워주신 건 고마운데 동시에 다른 가족을 버린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수연 씨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오빠도 몰랐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오빠 가족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고생할 때 오빠는 아버지 사랑받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오빠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동안 수연 씨는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드네요. 수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다행일지도 몰라요. 엄마가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지만 그래도 거짓 속에서 산 건 아니니까요. 한미숙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지 못해서.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잘하셨어요. 2사람 몫을 다 해주셨잖아요. 저도 아들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엄마도 미안해. 내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됐어. 아마 많이 혼란스럽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이 엄마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미숙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점심이나 먹을까요? 배고프네요. 그러죠.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4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연 씨가 자신의 일 이야기를 했고, 민우는 자신의 취미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숙 씨는 손녀 이야기를 했고, 저는 요즘 배우고 있는 서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더 이상 정태수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한미숙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가끔 연락하고 지내요. 완전히 친한 친구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로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적도 아니고 완전한 친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관계. 같은 상처를 가진 동료. 서로를 이해하는 여자들. 헤어지기 전에 수연 씨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명절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린 남매잖아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가끔 연락해요. 두 사람이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태수는 두 가족을 찢어놨지만 그 상처를 딛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글쎄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슬프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그냥 후련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엄마 표정이 밝아 보여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이상하지? 남편을 잃었는데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 드는 게.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짐이었던 것 같으니까요. 비밀을 숨기고 있었으니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아니, 정태수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을 봐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두 여자를 속이고 두 가족을 만들고 책임지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제 가치는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다는 걸요. 저는 영정사진을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거실에 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제 얼굴. 주름이 많고 나이가 들었지만 처음으로 제 얼굴이 제 것 같았어요. 정현수의 아내가 아니라 이순자의 얼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았어요. 4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지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순자로요. 며칠 후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한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에서 쉬지 뭐 하러 나가요?
라는 말에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순자입니다. 그렇게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온전히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미숙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요즘 손녀랑 여행 다니고 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서예 교실 다니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써봤는데 서툴지만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각자 열심히 살아요. 자신의 이름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거짓 속에서 살았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진실 속에서 살겠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저에게 남은 가장 큰 자유니까요. 68세. 늦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의 거짓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